서울의 심장부 진성그룹 본사 70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도시의 소음이 전혀 닿지 않는 고요한 성격이었다. 바깥은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듯 짙은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지만 방 안은 묵직한 마호가니, 가구와 부드러운 카펫, 은은한 차 향기로 가득 차 평온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이 평온함의 중심에 앉아있는 두 남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결혼해라, 지훈아. 진성그룹의 창업주이자 살아있는 전설인 강 회장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이 넘쳤고 그 한마디는 방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그의 맞은편 거대한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앉아있는 젊은 남자는 그의 손자이자 그룹의 현재 CEO인 강지훈이었다. 지훈은 흠잡을 데 없는 맞춤 정장 차림에 냉철하고 이지적인 인상을 풍겼지만 할아버지의 말에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또 그 말씀이십니까, 할아버님? 또 그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통보다. 강 회장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네가 그룹을 이끌 자격이 있다는 건 안다. 지난 5년간 네 실력은 충분히 증명됐어. 하지만 네 자리는 아직 불안정하다. 이 사회 늙은 여우들과 내 사촌 민혁이가 호시탐탐 내 목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었느냐. 안정적인 가정을 꾸린 모습은 내게 든든한 날개가 되어줄 거다. 유진그룹 윤 회장의 막내딸 소희 아가씨와는 이미 이야기가 어느 정도 오갔다. 강지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윤소희. 사치스럽고 제멋대로이며 오직 진성그룹의 안주인이라는 타이틀에만 관심 있는 여자. 비즈니스를 위해서라면 어떤 여자와도 저녁 식사는 할 수 있었지만 평생을 그런 여자와 엮여 살아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사업과 결혼은 별개입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제 자리를 지킬 겁니다. 정략결혼 따위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오만하구나. 강 회장은 혀를 찼다. 내 아비도 너처럼 오만했지. 그래서 사랑노름에 빠져 집안을 등지고 결국 제명을 다하지 못했다. 나는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반복할 생각이 없다. 이건 명령이다, 지훈아. 다음 달 내 생일 전까지 약혼 발표를 하거라. 상대는 윤소희 아가씨든 아니면 네가 알아서 찾은 다른 명망 있는 가문의 교수든 상관없다. 하지만 그때까지 내 옆자리가 비어있다면 내가 직접 내 후임자를 물색하기 시작할 거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이 사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 회장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다.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지난 5년간 죽을 힘을 다해 이루어온 모든 것이 할아버지의 구시대적인 가치관 하나 때문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삶, 자신의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었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때로는 가장 견고한 감옥이었다. 알겠습니다. 짧은 대답과 함께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그는 예를 갖춰 인사를 하고 회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은 평소처럼 당당했지만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들끓었다. 비서실의 박 실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CEO님, 회장님과는. 박 실장. 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다. 오늘 저녁 일정 전부 취소해. 그리고 당분간 내 개인적인 일에 대해 묻지 마. 알겠습니다. 박 실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물러섰다.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자신의 속내를 절대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가 저렇게 날선 반응을 보일 때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그의 내면에서 몰아치고 있다는 뜻이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온 지훈은 자신의 차에 올라타았다. 맹렬한 속도로 도심을 빠져나가는 동안 차창 밖으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시야를 확보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이었다. 정략결혼, 할아버지의 꼭두각시. 그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었다. 하지만 그룹을 포기할 수도 없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유산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인생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방법이 없어. 그때였다. 무심코 고개를 돌린 그의 시선이 길가의 한 편의점에 멈췄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동네 편의점.
하지만 그 순간 지우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린 듯 차를 갓길에 세웠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저 타는 듯한 갈증에 시원한 물 한 병이 필요했을 뿐인지도 모른다. 딸랑하는 소리와 함께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섰다. 내부는 환한 형광등 불빛과 각종 상품들로 가득했다. 그리고 카운터 뒤 갓 들어온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한서연. 그녀는 회색 유니폼 조끼를 입은 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길게 묶은 머리카락과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 언뜻 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한 길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20대 여성 중 한 명일 뿐이었다. 지훈이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 카운터로 갔을 때 마침 다른 손님이 들어와 거칠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아가씨, 이 우유 유통기한이 바로 오늘까지잖아. 이런 걸 팔면 어떡해. 중년의 남자는 다짜고짜 우유팩을 카운터에 내던지듯 올려놓았다. 서연은 놀란 기색도 없이 차분하게 우유를 확인했다. 손님, 오늘까지인 제품은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 할인을 하든 말든 기분이 나쁘잖아. 당장 새 걸로 바꿔줘. 남자는 막무가내였다. 보통의 아르바이트생이라면 당황하거나 어쩔 줄 몰라 했을 상황. 하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남자를 응시했다. 그 눈빛은 화를 내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조용히 관찰하는 듯한 깊이를 담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녀는 창고로 들어가 유통기한이 넉넉하게 남은 새 우유를 가져와 남자에게 건넸다. 그리고 남자가 던져놓았던 우유는 따로 빼놓았다.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감정의 동요 또한 보이지 않았다. 소란을 피웠던 남자는 김이 샜는지 우유를 들고 투덜거리며 편의점을 나갔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지훈의 눈에 기묘한 빛이 스쳤다. 저 여자, 저 평온함, 저 동요하지 않는 눈빛. 시끄럽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고요함을 지키고 있는 듯한 모습.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터무니없고 비이성적이며 미친 생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그가 처한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해결책처럼 느껴졌다. 아무 여자나 상관없다고 하셨지, 할아버님. 지훈은 카운터로 다가가 물병을 올려놓았다. 서연이 바코드를 찍고 200원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지훈은 돈을 내미는 대신 입을 열었다. 나와 결혼해 줬으면 합니다. 서연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비에 살짝 젖은 머리카락 값비싼 원단으로 만들어진 정장, 그리고 현실감 없을 정도로 잘생긴 얼굴. 딱 봐도 자신과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었다. 서연은 그가 방금 들어온 진상 손님보다 더 질이 나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손님, 장난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장난 아닙니다. 지훈은 진지했다. 물론 진짜 결혼은 아닙니다. 서류상으로만 부부가 되는 겁니다. 계약 결혼이죠. 그는 품에서 명함을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진성그룹 CEO 강지훈. 서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대한민국에서 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왜 하필 저죠? 방금 당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내 가족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들 앞에서 내 아내 역할을 해내려면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 지훈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협상을 하는 것처럼 냉정하고 논리정연했다. 계약 기간은 1년. 1년 뒤에는 깨끗하게 이혼해 줄 겁니다. 그 대가로 당신이 원하는 걸 뭐든지 들어주겠습니다. 집, 차, 돈. 당신 인생을 바꾸고도 남을 만큼의 금액을 제시하죠. 10억, 아니 20억. 어떻습니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지훈을 쳐다볼 뿐이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앞에서 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이 무언가 잘못된 수를 두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보통 여자라면 소리를 지르거나 미친 사람 취급을 하거나 혹은 돈에 눈이 멀어 흥분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긴 침묵 끝에 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렸다. 제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내일 오전 10시까지 이 주소로 오면 변호사와 함께 계약서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지우는 펜을 꺼내 명함 뒷면에 주소를 적었다.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 주소였다. 이건 당신 인생에 다시 없을 기회일 겁니다. 지우는 생수값을 지불하고 편의점을 나섰다. 차에 다시 올라탄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실감하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생면부지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계약 결혼을 제안하다니. 강지훈 인생 최악의 가장 충동적인 결정이었다. 그녀는 아마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카운터에 놓인 명함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20억. 그 돈이면 아픈 동생의 수술비와 병원비를 모두 해결하고도 남는 돈이었다. 빚더미에 앉은 집안을 일으킬 수도 있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의 감정을 죽이고 오직 돈을 벌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 신이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지고 있었다. 1년만 버티면 돼.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평온함 속에 감춰져 있던 강한 결의가 드러났다. 그녀는 명함을 집어 유니폼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어차피 밑바닥 인생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호텔 스위트룸의 문이 열리고 약속된 시간에 정확히 나타난 한서연을 본 강지훈은 아주 잠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편의점 유니폼 대신 낡았지만 단정한 원피스 차림이었다. 여전히 평온한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는 정말로 이 미친 게임에 참여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강지훈의 스위트룸 거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중앙의 유리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계약서 2부가 놓여 있었고 지훈의 개인 변호사인 김 변호사가 간결하고 기계적인 목소리로 주요 조항들을 읽어내려갔다. 제1조 계약기간은 서명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한다. 제2조 법적 부부로서의 대외적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공식 석상 및 가족 모임에 동행한다. 제3조 쌍방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계약 목적 이외의 개인적인 질문이나 간섭을 금한다. 특히 갑 강지훈의 침실과 서재는 한서연의 출입을 금한다. 제4조 어떠한 형태의 신체적 접촉도 상호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 제5조 계약 내용은 절대적인 비밀로 하며 유출 시 을은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10배를 배상하고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조항들은 차갑고 비인간적이었다. 그것은 결혼 서약이 아니라 2개의 회사가 합병을 앞두고 내놓은 조건문처럼 들렸다. 강지훈은 팔짱을 낀 채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한서연의 반응을 살폈다. 그는 그녀가 당황하거나 모욕감을 느끼거나 적어도 어떤 식으로든 감정의 동요를 보이리라 예상했다. 하지만 서연은 미동도 없이 김 변호사의 말을 경청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잘 만든 도자기 인형처럼 아무런 표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이상기입니다. 김 변호사가 말을 마쳤다. 질문 있으십니까, 한서연 씨? 서연은 잠시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녀를 평가하고 분석하고 있었다. 서연은 시선을 돌려 계약서를 향했다. 한 가지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지훈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김 변호사도 예상치 못했다는 듯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말씀하시죠. 지훈이 말했다. 제6조 계약 기간 동안 을은 갑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추가로 할 수 없다. 이 조항을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계약금 20억은 계약 종료 후 모든 의무가 완수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해 주십시오. 대신 지금 당장 2억 원만 선지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급하게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 순간 강지훈은 말문이 막혔다. 돈을 보고 달려들 것이라는 그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오히려 자신을 올가매는 조항을 추가하고 거액의 계약금을 성공보수로 미루는 선택을 했다. 당장 눈앞의 돈에 흔들리지 않는 배포. 그는 이 여자를 또다시 잘못 봤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 변호사 지금 바로 수정해서 다시 준비해. 계약서는 신속하게 수정되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각자의 이름 옆에 서명했다. 펜이 종이에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렇게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진성그룹 CEO 강지훈과 평범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한서연의 기묘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을 든 채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 입주했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의 꼭대기층. 내부는 온통 흰색과 검은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었고 미니멀리즘을 표방한 가구들은 마치 전시품처럼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넓고 화려했지만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공간이었다. 당신 방은 저쪽 끝에 있는 게스트룸이야. 필요한 게 있으면 가정부에게 말해. 일주일에 3번 오니까. 지훈이 무심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카드키 하나를 건넸다. 그리고 내 구역은 침범하지 말아줬으면 좋겠군.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알겠습니다. 짧은 대답과 함께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자 지훈은 익숙한 정적이 다시 찾아왔음에도 어딘가 불편한 기분을 느꼈다. 이 거대한 집에 자신 외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그는 이 거래가 오직 비즈니스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녀는 그저 할아버지의 눈을 속이기 위한 도구 1년짜리 방패막에 불과했다. 첫 며칠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마주치지 않았다. 지우는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왔고 서연은 그가 없는 집을 유령처럼 맴돌았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고 지우는 그녀가 집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가정부가 차려놓고 간 음식들은 그대로 냉장고에 쌓여갔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지독한 야근을 마치고 새벽 1시가 넘어 집에 돌아온 지훈은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낯선 냄새를 맡았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였다. 피곤에 절어있던 그의 발걸음이 순간 멈칫했다. 주방 쪽으로 가보니 식탁 위에는 갓 지은 밥과 소박한 반찬 몇 가지,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식사 거르지 마세요라는 짧은 메모가 있었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계약서에는 없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허기와 피로가 이성을 눌렀다. 그는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한 입 떠먹는 순간 그의 눈이 살짝 커졌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깊고 구수한 맛. 화려한 레스토랑의 음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오래전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것과 비슷한 맛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다. 다음 날부터 유령 같던 서연의 존재감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주방에서 커피 내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가 출근할 때면 식탁 위에는 간단한 샌드위치나 과일이 놓여 있었다. 저녁에 돌아오면 어김없이 따뜻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다. 그녀는 결코 그와 마주치려 하지는 않았지만 집 안 곳곳에 자신의 흔적을 남겼다.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된 거실 계절에 맞는 꽃이 꽂힌 작은 화병,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안을 채우는 따뜻한 음식 냄새. 지훈의 차가운 성은 조금씩 온기를 되찾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낮 시간 동안 무엇을 할까? 선금으로 받은 2억은 어디에 썼을까? 그는 박 실장에게 그녀의 뒷조사를 지시하고 싶은 충동을 몇 번이나 느꼈지만 계약서에 사생활 존중 조항을 떠올리며 가까스로 참아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관문이 찾아왔다. 할아버지의 생신을 겸한 주말 가족 모임. 지훈은 처음으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 주 일요일 본가에 가야 해.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지훈이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 몇 시에 준비하면 되나요? 라는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후 4시까지 준비해. 내가 데리러 가지. 옷은 내가 보내준 걸로 입어. 그는 미리 최고급 브랜드 샵에 연락해 그녀의 사이즈에 맞는 옷과 구두 가방을 몇 벌 집으로 보내놓았다. 그녀가 낡은 원피스를 입고 가족들 앞에 나타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였다. 일요일 오후 지훈이 서연의 방문을 노크했을 때 문을 열고 나온 그녀의 모습에 그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녀는 그가 보내준 옷들 중 가장 단정하고 심플한 아이보리색 트위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긴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내렸고 옅은 화장은 그녀의 수수한 이목구비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서는 기품과 단아함이 흘러나왔다. 마치 원래부터 그런 세상에 속했던 사람처럼. 가시죠. 서연이 먼저 말했다. 차를 타고 성북동 본가로 향하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예상 질문과 답변 리스트라도 줘야 하나 고민했지만 왠지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 회장의 저택은 위압적인 대문과 잘 가꾸어진 정원 너머에 자리 잡고 있었다. 거실에 들어서자 모든 강씨 일가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로 쏠렸다. 그 시선들 속에는 호기심, 경계심, 그리고 노골적인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왔느냐? 강 회장이 소파에 앉은 채로 말했다. 그의 시선은 지훈을 지나 서연에게로 향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서연입니다. 서연이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지훈의 고모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어느 대 교수인지 통듣지를 못했는데 지훈이가 워낙 비밀이 많아서 말이야. 평범한 집안입니다. 내세울 만한 것은 없습니다. 서연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어머, 평범하다니. 우리 지훈이 짝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니? 고모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때 지훈의 사촌이자 진숭호텔의 사장인 이민혁이 다가와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반갑습니다, 재수씨. 이민혁입니다. 우리 사촌 동생이 보통 내기가 아닌데 어떻게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것은 명백한 시험이었다. 모든 가족들이 그녀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지 주시하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입을 열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서연이 그보다 한 발 빨랐다. 그녀는 민혁의 손을 잡는 대신 가볍게 목례만 했다. 강지훈 씨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한 적은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보여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훈 씨는 그런 저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충분합니다. 그녀의 대답은 완벽했다. 자신을 낮추면서도 비굴하지 않았고 지훈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았다. 거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모두들 예상치 못한 그녀의 대처에 할 말을 잃은 듯했다. 심지어 강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지훈은 놓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식사 내내 서연은 강씨 일가의 집요한 공격을 받았다.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형제는 있는지. 하지만 그녀는 시종일관 침착함을 잃지 않고 간결하고 사실적으로만 대답했다.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려 하지도 과장하려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솔직하고 당당한 태도가 그들의 공격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지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늘 하루 종일 자신의 아내를 완벽하게 연기해낸 여자를 힐끔 쳐다보았다. 그녀는 창밖의 야경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수고했어.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계약의 일부일 뿐인데요.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 대답에 지훈은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녀는 선을 넘지 않았다. 이것이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허전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해 차에서 내렸을 때 지훈은 무심코 말했다. 고마워. 이번에는 진심이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오늘 하루는 훨씬 더 끔찍했을 것이다. 서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눈동자가 깊고 고요하게 빛났다. 당신도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먼저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고용한 방패막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날카로운 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검이 자신을 향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다. 강씨 집안의 가족 모임이 조용한 거실에서 벌어진 작은 전투였다면 진성재단이 주최하는 연례자선 갈라 행사는 수많은 적군과 아군이 뒤섞인 거대한 전쟁터와도 같았다.
대한민국의 정재계 문화계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이 행사는 진성그룹의 위상을 과시하는 자리이자 강지훈에게는 그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리는 첫 번째 무대였다. 행사를 며칠 앞두고 펜트하우스의 드레스룸 하나가 온전히 한서연을 위한 옷들로 채워졌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드레스와 구두 보석들이 박 실장의 지휘 아래 쉴 새 없이 배달되었다. 지훈에게 이것은 아내를 위한 배려가 아닌 진성그룹 CEO의 아내라는 역할에 필요한 소품을 구비하는 것에 가까웠다. 그는 서연이 이 화려한 옷들 앞에서 주눅이 들거나 적어도 감탄이라도 할 줄 알았다. 하지만 서연은 그저 무덤덤하게 옷들을 둘러볼 뿐이었다. 그녀는 마치 백화점 직원이 상품 목록을 확인하듯 차분하게 옷들을 살폈고 지훈의 예상을 깨고 그중 가장 노출이 적고 디자인이 단순한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 한 벌을 골랐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건 너무 평범해. 지훈이 자기도 모르게 말했다. 그의 눈에는 더 화려하고 시선을 끄는 드레스들이 많이 보였다. 갈라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진성재단과 CEO인 당신입니다. 저는 당신 옆에서 그림자처럼 서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너무 튀는 옷은 오히려 방해가 될 겁니다. 그녀의 논리적인 반박에 지훈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다. 감정이나 욕망이 아닌 철저한 이성과 상황 판단으로 움직였다. 그는 그녀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그녀의 선택은 완벽하게 옳았다. 갈라 당일 밤 행사장은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과 사람들의 웃음소리,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다. 강지훈이 한서연의 팔짱을 끼고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고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집중되었다. 지훈은 이런 시선에 익숙했지만 서연은 처음일 터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팔을 살짝 단단히 잡았다. 하지만 서연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꼿꼿한 자세와 침착한 표정으로 수많은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짙은 남색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단아한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화려하게 치장한 다른 사격의 여성들 사이에서 오히려 그녀의 존재감은 독보적이었다. 역시 강 대표답군. 이렇게 예쁜 분을 어디에 숨겨두셨던 거야.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에게 몰려와 인사를 건넸다. 지훈이 사람들을 상대하는 동안 서연은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히 미소만 지으며 그의 옆을 지켰다. 그녀는 꼭 필요한 순간에만 간결하게 대답했고 그 외에는 지훈이 빛날 수 있도록 완벽한 배경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지훈이 잠시 중요한 투자자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한 여자가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를 내며 서연에게 다가왔다. 유진그룹의 막내딸 윤소희였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신상 명품으로 치장했고 오만함이 가득한 눈으로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당신이 한서연 씨, 윤소희가 비아냥거리듯 물었다.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실물이 훨씬 더 볼품없네. 서연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샴페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무시에 윤소희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아무나 끼어들 수 있는 자리인 줄 알아. 당신이 입고 있는 그 드레스 신고 있는 구두 전부 지훈 오빠 돈이잖아. 당신 스스로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흥미롭다는 듯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윤소희는 그것을 즐기는 듯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지훈 오빠가 뭐가 아쉬워서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네. 혹시 뭐 대단한 기술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남자 홀리는. 모욕적인 말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샴페인 잔을 내려놓고 윤소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윤소희 씨 맞으시죠?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지훈 씨가 왜 당신과 결혼하지 않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네요. 뭐라고? 진정한 명품은 스스로 빛나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만 자신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비싼 옷을 걸쳐도 그저 마네킹에 불과하죠. 당신이 지금 딱 그 모습입니다. 서연의 말은 조용했지만 연회장 중앙에 폭탄이 터진 것처럼 파급력이 컸다. 주변에서 작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윤소희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분에 못 이겨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Excuse me, do you speak English? 백발이 성성한 외국인 신사가 곤란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미국의 유력한 IT 기업의 회장인 제임스 해밀턴이었다. 강지훈이 이번 분기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투자자이기도 했다. 통역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서성이고 있었다. 윤소희는 간단한 영어 회화조차 못하는 전형적인 국내파 재벌 3세였다. 그녀는 당황해서 하는 소리만 냈다. 그때 서연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섰다. Yes, I do. How can I help you, sir? 그녀의 영어는 교과서적인 영어가 아니었다. 부드럽고 유창한 완벽한 미국 동부식 악센트였다. 제임스 회장은 반가운 기색을 보이며 말을 이었다. Oh, thank God. I was just admiring that painting over there. It reminds me of Edward Hopper's work, but I can't seem to recognize the artist. Do you happen to know? 그가 가리킨 곳에는 무명의 국내 화가가 그린 도시의 밤 풍경 그림이 걸려 있었다. 윤소희는 물론이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 대부분이 관심을 두지 않던 그림이었다. It's by a young Korean artist named Kim Jin-kyu. 세어연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You have a great eye, sir. He is indeed heavily influenced by Hopper's use of light and shadow to express urban solitude. But if you look closely, you can see the unique Korean sentiment of Han embedded in his brushstrokes. It's a deep sense of sorrow and resilience. 제임스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단순한 통역이 아닌 그림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에 감탄했다. 두 사람은 그림에 대해 그리고 에드워드 호퍼와 한국의 현대 미술에 대해 열정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서연은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대화를 이끌어갔다. 이 모든 광경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강지훈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윤소희가 서연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개입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는 멈춰섰다. 서연이 스스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을 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윤소희를 말 한마디로 제압하는 모습도 놀라웠지만 제임스 회장과 유창하게 대화하는 모습은 그에게 충격에 가까운 감정을 안겨주었다. 평범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고등학교만 졸업한 여자, 그가 알고 있던 한서연에 대한 정보들이 머릿속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그녀는 누구일까? 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뒤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걸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내가 된 여자에게 강렬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파트너에 대한 관심이 아니었다. 한 인간에 대한 순수한 궁금증이자 자신도 모르게 피어나는 끌림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평소와 같은 침묵이 흘렀지만 그 무게는 완전히 달랐다. 이전의 침묵이 어색함과 거리감이었다면 지금의 침묵은 수많은 질문과 감정들이 뒤섞인 무거운 공기였다. 영어는 어디서 배웠지?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렸을 때 조금요. 서연은 짧게 대답했다.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면서. 그림에도 조예가 깊어 보였어. 그냥 책 읽는 걸 좋아해서요. 그녀는 여전히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훈은 더 이상 그것이 무관심이나 거리두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단단한 껍질 속에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펜트하우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지훈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잠시 앉아 있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갈라의 불빛이 사라진 어두운 차 안에서 그녀는 다시 평범한 한서연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더 이상 그녀가 평범하게 보이지 않았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 그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동자는 유난히 반짝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지훈은 그 눈빛 속에서 아주 작은 파동을 읽을 수 있었다. 그가 쌓아 올린 견고한 빙벽에 오늘 밤 또 하나의 선명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진성재단 갈라 행사의 여파는 예상보다 컸다. 다음 날 서울의 모든 사교계와 언론은 혜성처럼 나타난 신데렐라에 대한 이야기로 들끓었다. 베일에 쌓인 진성그룹의 새로운 안주인 한서연.
그녀의 단아한 미모와 태도, 그리고 미국의 거물 투자자인 제임스 해밀턴 회장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지성민은 순식간에 그녀를 가장 뜨거운 가십의 중심에 올려놓았다. 회사에서는 더 큰 변화가 있었다. 제임스 해밀턴은 강지훈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 파트너십 계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이메일의 마지막에는 이런 추신이 붙어 있었다. 자네의 아내는 정말 보석 같은 사람이더군. Your wife is a true gem. 그녀의 지적인 대화 덕분에 한국에 대한 인상이 매우 깊어졌네. 박 실장이 이메일을 보고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지만 강지훈은 오히려 낯뜨거운 기분에 휩싸였다. 칭찬의 대상은 자신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계약으로 묶인 아내의 덕을 봤을 뿐이었다. 이 거래에서 그는 갑이었고 그녀는 을이었지만 정작 더 큰 도움을 받은 쪽은 자신이었다. 불쾌함과 동시에 그는 걷잡을 수 없는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여자일까? 결국 그는 스스로 정했던 계약 조항을 깨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합리적인 리스크 관리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박 실장, 내 대표님, 한서연 씨에 대해 알아봐줘. 아주 조용하게. 누구도 알아채선 안 돼. 그녀의 과거 가족 모든 걸 알아내. 박 실장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프로다운 모습으로 돌아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한편 한서연의 등장은 이민혁에게도 흥미로운 자극이 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지훈이 어디서 근본도 없는 여자를 데려와 집안에 망신을 시킨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갈래서의 모습을 본 후 그의 생각은 바뀌었다. 저 여자는 평범한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훈의 약점이 아니라 어쩌면 숨겨진 비장의 카드일지도 몰랐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미지의 변수를 파헤쳐 보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후 서연이 동생의 병문안을 다녀오던 길이었다. 병원 근처의 한적한 카페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을 때 우연을 가장한 이민혁이 그녀 앞에 나타났다. 이런 데서 뵙네요, 재수씨. 혼자이신가 봐요. 그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맞은편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서연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시죠, 아주버님? 무세운 일이 있어야만 가족끼리 차 한잔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고요. 지훈이 녀석 워낙 무뚝뚝해서 재수씨가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말로 시작했지만 그 의도는 명백했다. 서연과 지훈의 관계를 떠보고 그녀의 정보를 캐내려는 속셈이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서연이 짧게 대답했다. 괜찮을 리가요. 우리 집안이 보통입니까? 이민혁은 연민 어린 표정을 지었다. 사실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재수 씨에 대해 저희가 아는 게 너무 없어서요. 혹시라도 집안에 해가 될 만한 뭐 그런 문제는 없는지 미리 알아야 저희도 대비를 하죠. 지훈이를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그의 말은 교묘하게 서연을 압박했다. 서연은 찻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과거가 알려진다면 이 계약은 파기될지도 모른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 없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리고 강지훈 씨와 저의 문제는 저희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 그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이민혁은 여유롭게 웃으며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저렇게 철벽을 칠수록 그는 더욱더 그녀의 뒤가 궁금해졌다. 그날 저녁 지훈은 박 실장이 보고한 CCTV 영상과 사진을 보고 있었다. 그의 펜트하우스 주변 보안 영상이었다. 이민혁이 한서연에게 접근하는 모습, 카페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을 보는 지훈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이민혁이 어떤 인간인지 잘 알았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음흉한 족속이었다. 그런 자가 서연에게 접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쾌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을 침범당한 듯한 날카로운 질투심이었다. 그는 곧장 서연의 방문을 두드렸다. 계약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문을 열고 나온 서연은 놀란 표정이었다. 오늘 이민혁을 만났더군. 지훈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서연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 앞으로 그 자식 만나지 마. 무슨 말을 하든 듣지도 말고. 그 인간은 겉과 속이 다른 놈이야.
당신을 이용해 나를 공격하려 들겠지. 쓸데없는 일에 휘말리기 싫으면 그를 멀리해. 그의 말투는 명령조였지만 그 속에는 서연 자신도 느낄 수 있을 만큼 노골적인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계약 파트너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었다. 서연은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인 채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이틀 뒤 박 실장이 두툼한 파일을 들고 지훈의 집무실로 찾아왔다. 한서연 관련 조사 보고서. 지훈은 마른 침을 삼키며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그는 읽어 내려갈수록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한서연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인 한국대학교 경제학과 전체 수석이었다. 각종 논문 경연대회를 휩쓸고 최연소로 유력 경제포럼의 발제자로 참여할 만큼 촉망받는 인재였다. 그녀의 미래는 탄탄대로처럼 보였다. 하지만 2년 전 모든 것이 무너졌다.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그녀의 아버지가 대기업의 기술 탈취 음모에 휘말려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회사가 부도 처리된 것이다.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쓰러져 식물인간이 되었고 집안은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랐다. 설상가상으로 원래부터 심장이 좋지 않았던 남동생의 병세가 악화되어 거액의 수술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꿈과 미래를 모두 포기해야만 했다. 그녀는 학교를 자퇴하고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다. 레스토랑 서빙 번역 과외, 그리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지난 2년간 그녀는 오직 아버지의 병원비와 동생의 수술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온 것이었다. 그가 건넨 2억 원의 선금은 곧장 동생의 수술 예약금으로 송금된 상태였다. 지훈은 파일을 덮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그가 편의점에서 만났던 초라한 아르바이트생은 사실 누구보다 찬란하게 빛날 수 있었던 원석이었다. 그녀의 평온한 눈빛 뒤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과 책임감의 무게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깊은 존경심과 함께 날카로운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그런 그녀를 돈으로 사서 자신의 방패막이로 이용했다. 20억이라는 계약금이 그녀의 희생과 고통 앞에서 너무나 초라하고 모욕적으로 느껴졌다. 그날 이후 지훈은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아는 것을 티내지 않았다. 대신 조용하고 은밀하게 움직였다. 그는 먼저 박 실장을 통해 그녀의 동생이 입원한 병원의 심장 전문의 중 최고 권위자에게 수술을 부탁했다. 병원 측에는 익명의 후원자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전달하게 했다. 그리고 그는 2년 전 그녀 아버지의 회사에 얽혔던 사건 파일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진성그룹의 법무팀을 동원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자신의 아내가 된 여자에게 진 빚을 갚고 그녀가 억울하게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주고 싶은 강렬한 의지였다. 펜트하우스 안에서도 작은 변화들이 생겼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거실 테이블 위에 경제학 원서 몇 권과 에드워드 호퍼의 화집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분야의 책들이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절묘한 선택이었다. 서연은 책들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그가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된 것일까? 아니면 그저 우연일까?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주 주말 저녁이었다. 지훈이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했을 때 그는 식탁에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분의 식사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메뉴는 그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쇠고기 뭇국이었다. 서연이 그의 식성을 기억하고 만든 것이 분명했다. 그것은 그녀가 보내는 무언의 신호였다. 당신의 조용한 배려를 알고 있다는, 그리고 감사하다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공식적인 의무가 아닌 상황에서 한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별다른 대화는 없었지만 어색한 침묵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음식과 조용한 시선 교환 속에 말보다 더 깊은 이해와 교감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빠르게 좁혀가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조용한 평화는 한 달 남짓 이어졌다. 강지훈과 한서연은 더 이상 계약서의 조항들로 서로를 올가매지 않았다. 지훈의 서재문은 어느새부턴가 조용히 열려 있었고
서연은 그곳에 그가 좋아할 만한 차를 넣어두곤 했다. 지우는 퇴근길에 그녀가 좋아하던 화가의 전시회 티켓을 사들고 오기도 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 두 사람은 서서히 서로의 일상에 그리고 서로의 마음에 스며들고 있었다. 지우는 태어나 처음으로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안락함을 느꼈고 퇴근 후 텅 빈 펜트하우스가 아닌 누군가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에 설렘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가짜 결혼은 어느새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색을 띠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폭풍전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이민혁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한서연에게서 아무런 약점도 찾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강지훈의 입지가 할아버지와 재계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것을 본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가 몇 년 전부터 비밀리에 접촉해왔던 해외의 악명 높은 기업 사냥꾼 블랙스톤 펀드와 손을 잡고 본격적인 경영권 찬탈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공격은 한밤중의 기습처럼 시작되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진성그룹이 동남아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터져 나왔다.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의도적으로 부풀렸으며 현지 정부와의 이면 계약이 있었다는 악의적인 내용이었다. 기사가 나간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진성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프로젝트 데이터 원본이 전부 오염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보고서와 전혀 다른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벽에 걸려온 전략기획팀장의 다급한 전화에 지훈은 잠에서 깼다. 그는 즉시 회사로 달려갔다. 비상대책팀이 꾸려졌지만 상황은 최악이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서버에 침투해 핵심 데이터를 교묘하게 조작해 놓았고 그 조작된 데이터가 언론에 유출된 것이었다. 이사회는 당장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라고 아우성이었고 이민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강지훈이 물러나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훈은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회사에서 숙식하며 사태를 해결하려 애썼다. 수십 명의 최고 전문가들이 동원되었지만 데이터는 너무나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어 단시간에 원본을 복구하고 해킹의 출처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던 이사들의 신뢰마저 잃어가고 있었고 할아버지인 강 회장마저 침묵으로 그를 압박했다. 거대한 성을 홀로 지키는 성주처럼 그는 점차 고립되어 갔다. 서연은 그런 그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새벽녘 탈진한 상태로 잠시 집에 들르는 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다. 완벽한 통제력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던 남자의 흔들리는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계약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남편이었다. 비록 서류로 시작된 관계일지언정 지난 몇 달간 그가 보여준 조용한 배려와 따뜻함은 이미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고도 남았다. 이제는 그녀가 그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때였다. 그날 밤도 지우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 서연은 그를 위해 준비해둔 죽을 보온병에 담아 회사로 향했다. 박 실장의 도움으로 몰래 들어간 CEO 집무실. 소파 위에는 지훈이 서류 더미에 파묻힌 채 잠들어 있었다. 며칠 밤을 새운 듯 피곤해 절은 얼굴 굳게 담은 입술에서 그의 고뇌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서연은 조용히 다가가 그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보고서와 데이터 시트들로 향했다. 동남아 신재생에너지 사업 리스크 분석 보고서. 호기심에 이끌려 그녀는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지난 2년간 멈춰있던 그녀의 뇌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제학도였던 그녀의 눈에 그 데이터들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와 같았다. 그녀는 보고서의 수치들 속에서 미세한 불협화음을 발견했다. 일반적인 분석가들은 놓치기 쉬운 하지만 전체 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비대칭성이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책상 앞에 앉았다. 그녀는 지훈의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분석 모델을 만들기 시작했다. 시장 동향 경쟁사, 주가 변동 외환 거래량,
그리고 유출된 데이터의 패턴까지. 수많은 변수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조합되고 재배열되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체스판을 내려다보는 기사처럼 적의 움직임과 전략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지우는 불편한 잠에서 깨어났다. 낯선 온기에 고개를 들자 어깨에 덮인 담요가 보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집무실 책상에 앉아있는 한서연을 발견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잠이 덜 깬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했다는 불쾌감이 먼저 치밀었다. 하지만 서연은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노트북 화면을 그에게로 돌렸다. 화면에는 복잡한 순서도와 그래프, 그리고 간결하게 정리된 보고서가 띄워져 있었다. 당신 팀이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데이터 조작이나 해킹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못된 자금 흐름을 숨기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재무 사기극의 일부예요. 적은 내부에 있어요. 지우는 처음에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분석 내용을 보는 순간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보고서는 지난 며칠간 그의 팀 전체가 매달려도 찾아내지 못했던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조작된 데이터의 로그 기록을 역추적해 해커가 사용한 서버가 블랙스톤 펀드가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의 것임을 밝혀냈고 특정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인물 리스트를 추려냈으며 그중 가장 유력한 배신자까지 특정해 놓았다. 이걸 당신이 혼자서 다 했다고? 경제학은 제가 유일하게 잘했던 거니까요. 서연이 옅게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강지훈의 머릿속에 있던 한서연이라는 여자의 모든 정의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보호해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와 동등하나니 어쩌면 그를 뛰어넘는 통찰력을 가진 최고의 전략가였다. 분노나 당혹감은 사라졌다. 대신 그는 엄청난 전율과 함께 파트너를 만난 듯한 희열을 느꼈다. 계속해봐. 그때부터 두 사람의 진짜 공조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CEO와 계약직 아내가 아니었다.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완벽한 파트너였다. 지우는 자신의 정보력과 권한을 총동원했고 서연은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방역의 칼날을 벼렸다. 커피와 긴장감으로 밤을 새우며 두 사람은 적의 전략을 분석하고 완벽한 방역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함께 일하는 동안 지훈은 서연의 또 다른 모습들을 발견했다.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통찰력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대담함,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향한 굳건한 신뢰의 눈빛. 긴급 이사회 당일 아침, 모든 준비는 끝났다. 지훈은 결전을 앞둔 장수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서연은 그의 넥타이를 바로 매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걱정 말아요. 당신이 이길 거예요. 알아. 지훈은 회사로 떠나기 전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는 지치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깨부수는 행동을 했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다. 그의 손길에 서연의 어깨가 살짝 떨렸다. 기다려줘. 그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함께 싸워준 동료에 대한 신뢰이자 사랑하는 여자에게 건네는 약속이었다. 거대한 폭풍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그 폭풍의 눈을 마주하고 있었다. 진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얼음장 같은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강 회장을 비롯한 이사회 임원 전원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모두 상석에 앉은 강지훈에게로 쏠려 있었다. 회의실 한쪽 끝에는 이민혁이 승리를 예감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앉아 있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민혁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강지훈 대표의 독단적인 사업 추진이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강지훈 대표의 해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는 바입니다.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분위기는 완전히 지훈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모든 비난의 화살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마침내 모든 사람이 발언을 마쳤을 때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의 피로나 불안감 대신 압도적인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이민혁 사장의 말에 일부 동의합니다. 이번 사태는 제 불찰이 맞습니다. 내부의 적을 너무 늦게 알아차렸으니까요. 지훈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다. 그는 스크린을 향해 리모컨을 눌렀다. 화면에는 한서연이 밤새 정리한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 떠올랐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것이 이번 사태의 진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리스크 관리 실패가 아닙니다. 해외 펀드와 결탁한 내부 배신자가 데이터를 조작하고 여론을 선동하여 의도적으로 주가를 폭락시킨 후 경영권을 찬탈하려 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지훈은 서연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모든 것을 밝혔다. 조작된 데이터의 흐름, 블랙스톤 펀드와의 비밀 계약서 사본, 그리고 내부 배신자의 신원까지. 그가 마지막으로 화면에 띄운 것은 전략기획팀 소속의 한 차장이 이민혁의 비서와 은밀하게 접촉하는 CCTV 영상과 두 사람 사이의 자금 거래 내역이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이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사색이 된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제호 거짓말이야. 저건 전부 조작된 거라고. 조작된 것은 저 영상이 아니라 당신의 양심이겠지. 지훈이 차갑게 쏘아붙였다. 이미 검찰에 모든 자료를 넘겼고 관련자들은 지금쯤 조사를 받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블랙스톤 펀드는 불법적인 적대적 M&A 시도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이사들은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고 이민혁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자인 지훈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시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훈은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였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강지훈 대표에 대한 신임을 결의했고 이민혁은 그 자리에서 모든 직위가 박탈된 채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다. 진성그룹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은 그렇게 한나절 만에 막을 내렸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는 오랜만에 찾아온 고요함에 휩싸였다. 지훈은 승리의 축배를 들기 위한 모든 파티 제안을 거절하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그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에게로 다가가 말없이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는 지난 며칠간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을 느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끝났어. 알고 있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 그가 좋아하는 차를 내왔다. 따뜻한 찻잔의 온기가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부드럽게 녹였다. 지훈은 한참 동안 찻잔을 내려다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모든 걸 잃었을 거야.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당신이 이미 쌓아온 것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아니, 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내 세상을 구했어, 서연 씨.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한서연 씨가 아닌 서연 씨라고 불렀다. 그 작은 호칭의 변화에 서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 잠시 후 계약서 한 부를 들고 나왔다. 그가 처음 그녀에게 내밀었던 차가운 조항들로 가득했던 그 결혼 계약서였다. 그는 서연이 보는 앞에서 라이터로 계약서에 불을 붙였다. 종이는 순식간에 검은재로 변해 잿더리 속으로 떨어져 내렸다. 이걸로 우리의 계약은 끝났소. 서연의 눈이 커졌다. 계약 기간은 아직 반년도 더 남아 있었다. 무슨, 이제 이런 가짜는 필요 없어. 지훈은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제왕이 처음으로 한 여자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았다. 한서연 씨, 나와 진짜 결혼해주지 않겠소. 서류나 계약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 없이는 이제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내 진짜 아내가 되어주시오. 그것은 지훈이 평생 처음 해보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그의 눈빛은 간절함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 역시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의 고백은 그녀가 꿈꿔왔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녀를 짓누르는 과거의 그림자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당신은 제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알아. 지훈이 나직이 말했다. 전부 다 알고 있어. 서연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 아버지 사건 그리고 동생 일까지. 미안해. 당신 허락 없이 뒷조사를 했어. 하지만 당신을 더 알고 싶어서 그랬어. 지훈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서연 씨,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어. 당신은 누구보다 강하고 훌륭한 사람이야. 당신이 겪어야 했던 그 모든 고통과 희생, 이제는 내가 전부 짊어지게 해줘. 당신 옆에서 평생 당신을 지켜주고 싶어.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이 지난 2년간 굳건하게 쌓아왔던 모든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구원과 안도 그리고 벅찬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그녀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워 품에 안았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아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펜트하우스의 넓은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압력을 피하기 위해 시작했던 거짓 결혼. 하지만 그 거짓 속에서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사랑을 찾아낸 것이었다. 이제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두 사람은 함께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조심스럽고 정중한 고요함 대신 따스하고 나른한 행복감이 집 안가득히 감돌았다. 강지훈은 생전 처음으로 알람 소리가 아닌 주방에서 들려오는 감미로운 커피 향과 고소한 빵 굽는 냄새에 눈을 떴다. 그가 거실로 나갔을 때 한서연은 편안한 일상복 차림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일어났어요. 그를 발견한 서연이 햇살처럼 환하게 미소 지었다. 계약 파트너로서 짓던 희미하고 예의 바른 미소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남자를 향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미소였다. 지훈은 홀린 듯 그녀에게 다가가 등 뒤에서 부드럽게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의 턱을 그녀의 어깨에 기댄 채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에게서는 언제나 그를 안심시키는 좋은 향기가 났다. 좋은 아침, 그가 나직이 속삭였다. 그날 아침 두 사람은 처음으로 나란히 식탁에 앉아 함께 만든 아침을 먹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지만 서로를 향한 부드러운 눈빛과 간간히 스치는 손길만으로도 충분했다. 강지훈은 깨달았다. 지난 30년간 그가 소유했던 그 어떤 비싼 물건이나 성취보다 지금 이 순간 이 여자와 함께하는 평범한 아침 식사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아침 식사 후 지훈은 서연을 서재로 이끌었다. 책상 위에는 진성그룹 법무팀이 밤새 정리한 두툼한 파일이 놓여 있었다. 한진테크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 관련 법률 검토 보고서. 한진테크는 그녀 아버지의 회사 이름이었다. 이건 서연의 눈이 떨렸다. 당신 아버님을 모함했던 대영전자는 진성의 오랜 경쟁 상대이기도 해. 우리 법무팀이 2년 전 사건을 다시 파헤쳤어. 그들이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을 매수했다는 명백한 증거들을 찾아냈지. 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당신만 허락한다면 지금 바로 언론에 모든 걸 공개하고 그들의 죄를 물을 거야. 당신 아버지의 명예, 그리고 당신 가족이 억울하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주고 싶어. 서연은 파일을 넘겨보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지난 2년간 꿈속에서조차 되찾고 싶었던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저 서 있기만 해도 든든한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그녀의 편이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훈 씨. 그는 그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리고 네 동생 수술 말인데 사실 내가 주치의를 소개해준 게 맞아. 이젠 숨기고 싶지 않아. 당신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책임지고 싶으니까.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벽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온전한 하나가 되었다. 그 주 주말 지훈은 서연의 손을 잡고 성북동 본가로 향했다. 이번에는 계약상의 아내를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가 평생을 함께할 진짜 아내를 허락받기 위한 자리였다. 강 회장은 서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할아버님, 오늘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지훈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제 옆에 있는 이 사람 한서연입니다. 서류상의 아내가 아닌 제가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저희 진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는 허락을 구했지만 그 태도는 이미 결정된 미래를 통보하는 것에 가까웠다. 서연 또한 지훈의 옆에서 꼿꼿이 서서 강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주눅든 방문객이 아니었다. 처음 인사드렸을 때 저는 제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녀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강지훈 씨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의 옆에서 그를 지키고 응원하는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앞으로 평생에 걸쳐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두 사람의 확고한 모습에 강 회장의 입가에 드디어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처음부터 이 영민하고 당찬 아이가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이번에 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낸 1등 공신이 바로 이 아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는 자신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됐다. 강 회장이 묵직하게 말했다. 너희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그 정도라면 이 늙은이가 더 이상 뭘 보태고 뺄 것이 있겠느냐. 지훈이 녀석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다. 귀한 손주 며느리를 얻었으니 이제 내가 두 발 뻗고 자겠구나. 그것은 가장 강씨 집안다운 최고의 축복이었다. 그 후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갔다. 언론에는 대영전자의 비리가 대서특필되었고 한서연 아버지의 누명은 2년 만에 완전히 벗겨졌다. 진성그룹은 한진테크의 재건을 도왔고 서연의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동생 또한 성공적인 수술 이후 빠르게 건강을 되찾았다. 서연은 지훈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그만두었던 대학교에 복학했다. 자신의 꿈을 되찾기 위해서였다. 지훈은 그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눈으로 공부하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한 달 뒤 두 사람의 진짜 결혼식이 열렸다. 수많은 하객을 부른 화려한 결혼식이 아니었다. 성북동 저택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오직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모인 채 작고 따뜻한 예식이 치러졌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웠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단상에 서서 진심을 담아 서약했다. 나 강지훈은 내 삶의 빛이 되어준 한서연을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녀의 곁에서 영원히 그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할 것을 맹세합니다. 당신은 나의 피난처에서 나의 집이 되었고 나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행복의 미소를 지었다. 압력을 피하려던 CEO의 충동적인 선택은 결국 그의 인생을 구원한 최고의 선택이 되었다. 1년 후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펜트하우스 거실. 서연은 졸업 논문을 준비하며 책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때 퇴근한 지훈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손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작은 들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우리 공주님 오늘 하루도 힘들었지? 누가 공주님이래요? 서연이 웃으며 책을 덮었다. 나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공주님이지. 지훈은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압박에 시달리는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한없이 다정해지는 평범한 한 남자였다. 그는 우연히 얻은 보석 같은 아내를 약속처럼 매일매일 공주님처럼 아끼고 사랑해주고 있었다. 거짓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누구보다 진실하고 완벽한 행복이었다.